혼인으로 천지를 잇고 조상을 섬기겠습니다. 후덕한 몸이나 지아비를 따르겠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어머니, 손이 안 움직여. 약을 가져와요, 빨리! 어서요! 혼례를 올려. 이것이 우리 가문의 혼이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살렸다. 괜찮다. 넌 자꾸 나를 챙기는구나. 박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같이 놀아요. 박대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기적 같은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양 강북의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기와가 반질반질한 큰 집이 나타난다. 박 가문의 저택이다. 3대를 이어 벼슬을 하던 명문 집안이었으나 지금은 그 영광이 옛날 얘기가 되었다. 현 주인 박대감은 5년 전 관직을 물러났다. 나이 65, 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늙은 양반이다. 오늘도 박대감은 사랑방의 고광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햇살이 종이문을 통해 어슬렁거리고 바깥에서는 종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한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다. 관직을 잃고 아내도 잃은 지가 10년이다. 아버지께서 대감께 드실 진지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운 목소리가 사랑방 문 너머에서 들린다. 노씨다. 30살 먹은 노씨는 3년 전 박대감의 둘째 아내가 되었다. 첫 아내를 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박대감이 맞아들인 여인이다. 노씨의 피부는 희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다. 조용하고 공손한 그녀는 처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노력했다. 상을 차려라. 박대감의 대답이 덤덤했다. 노씨가 물러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시 천장을 바라본다. 외로움은 여전했다. 다만 거기에 죄책감이 섞여 있을 뿐이다. 그 사랑방 아래층에 있는 방. 박대감의 맏아들 준철이 앉아 있다. 나이 40이 조금 넘은 준철의 얼굴은 아버지를 닮았으나 표정은 훨씬 더 엄격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서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씨 집에서 온 혼례 청첩장이다. 아버지께서 혼인을 결정하셨단 말이지요? 준철의 아내 될 예순의 어머니가 지난주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박대감은 한마디로 허락했다. 준철은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은 곧 하늘의 명령 같은 것이다. 게다가 예수는 착한 딸이라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준철은 천천히 청첩장을 들었다. 혼례 날짜가 적혀 있다. 열흘 뒤다. 열흘 남은 이 시간들이 그가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날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이 40에 처음 맞이하는 혼인. 그것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혼인이다. 그런데 이 집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첫 아내와 준철의 관계였다. 첫 아내는 준철을 낳았고 30년을 함께했지만 약 10년 전 병으로 떠났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어딘가 공허했다. 특히 준철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노씨가 들어왔다. 처음 준철은 아버지의 재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가 아직도 따뜻한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맞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효심이 깊던 준철은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으로 한거했다. 밥상 앞에서도 제사 때도 손님이 오는 날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노씨는 그 침묵을 정확히 깨달았다. 처음엔 준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거절당한 지 2달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준철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마치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을 보듯이. 3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상이 나왔습니다. 대감께서 진지를 하셔야 합니다. 노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단호했다.
준철은 청첩장을 품에 넣고 일어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생각했다. 열흘이면 충분하다. 열흘이면 이 집의 모든 신경을 혼례 준비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혼례 밤 자신은 비로소 아내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방에서 박 대감은 진지를 받으며 노 씨의 모습을 본다. 손길이 곱고 목소리는 부드럽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슬프다. 첫 아내의 빈자리는 어느 여자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 여자를 맞아들였다. 여름 더위가 심할 것 같으니 약재를 좀 사두시지요. 노 씨의 제안이다. 박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깥에서 준철의 발걸음이 들린다. 선한 남자의 발걸음이다. 박 대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좋은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외로움과 그로 인한 비뚤어진 재혼이 아닌가? 혼수는 준비 중입니까? 박 대감이 조용히 묻는다. 예. 김씨 댁에서 날마다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흉년이 없어서 좋은 천도 많다고 합니다. 노 씨의 대답이 정중하다. 하지만 준철은 그 말 속에 무언가를 느낀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향한 일종의 경고를 담아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햇살이 점점 더 길어진다. 여름이 온다. 그리고 열흘 뒤 혼례가 있다. 준철은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본다.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한 순간처럼. 형님, 축하드립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집의 종 하나가 예를 갖춰 인사한다. 준철은 미소 지으며 그를 쳐다본다. 고맙구나. 그 말이 나올 때 준철의 눈빛엔 벌써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 평온한 날들이 이제 곧 끝난다는 걸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혼례 열흘을 남기고 사흘이 지났다. 박 대감은 지난밤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다. 왼쪽 팔이 저렸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다. 이 정도는 나이 든 사람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증상이 악화되었다. 왼쪽 다리도 힘이 없었다. 대감이 씨. 노 씨의 비명이 사랑방을 떠났다. 박 대감이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진 것이다. 몸이 반으로 쪼개진 듯한 무거움. 얼굴이 한쪽으로 무너진 듯한 느낌. 눈만 뿌옇게 떠 있고 입에서는 의미 모를 소리만 흘렀다. 중풍이었다. 아버지. 준철이 뛰어들어왔다. 박 대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오른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다.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오시오. 준철의 명령이 떨어졌다. 종들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였다. 밥과 반찬을 준비하던 손들이 멈췄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혼례 준비도, 일상도, 계획도. 오직 박 대감의 건강만 남았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 박 대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중풍입니다. 우측 뇌에 혈이 엉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의 간호가 최우선입니다. 의원의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준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다. 노 씨는 밤낮으로 박 대감을 돌봤다. 침상에 시트를 할고 묽은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었다. 표면으로는 효성 깊은 며느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철은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빛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혼례까지 나흘이 남았다.
노 씨가 준철을 찾아왔다. 주방 옆 방이었다. 아드님. 그녀는 존댓말을 썼다. 존댓말은 거리감을 드러냈다. 예, 어머니. 준철도 경중하게 대답했다. 혼례를 미루는 게 어떨까요? 노 씨의 말이 떨어졌다. 준철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께서 이런 상태가 되셨는데 어떻게 혼례를 올릴 수 있습니까? 가문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례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노 씨의 말은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준철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침 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가 가장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준철의 대답이 차분했다. 아드님, 아버지의 회복이 지금 가장 급합니다. 혼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게 되면 그건 영원입니다. 노 씨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말하는 사람처럼. 준철은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예순이다. 김씨 가문은 이미 혼수를 모두 마련했다. 하객들의 초대장도 보냈다. 혼례를 미루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는 파혼녀가 된다. 이 조선시대의 파혼녀라는 낙인은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다. 어머니,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철이 간청했다. 아드님,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사흘만입니다. 준철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속에는 버틸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다. 노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 밤 예순의 어머니가 박 대감의 집을 찾아왔다. 나이 60이 가까운 그 여인의 얼굴은 해쓱했다. 며칠간 밤을 새웠던 흔적이 있었다. 준철아. 그녀는 거실에서 준철을 잡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제발, 제발 예순이를 살려주게. 혼례를 올려주게나. 그 아이가 밤새 울고만 있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슨 죄가? 준철도 울었다. 그의 눈물은 무능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울음이었다. 어머니께서 혼례를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그럼 우리 예순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순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또 울었다. 제발입니다. 그 울음은 조선시대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울음이었다. 딸을 지키지 못하는 절망, 그리고 세상의 무정함에 대한 울음이었다. 준철은 그 울음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혼례 당일 아침이 되었다. 박 대감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치 뭔가를 보려고, 듣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눈빛이었다. 노 씨는 그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지시를 내렸다. 혼례 복장을 준비하시오. 그 말이 나올 때 준철은 알았다. 아버지가 혼례를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도. 혼례는 진행되었다. 하객들은 적었다. 박 대감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순의 어머니는 예순의 손을 잡고 왔다. 그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다만 소박하게, 조용하게 혼례를 올렸다. 신부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식을 주관하는 관례자의 물음에 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밤 준철은 신부 예순을 맞이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침상으로 돌아갔다. 혼례 밤도 부부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뒤로 밀려났다. 오직 아버지의 회복만이 남았다. 예수는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다. 신방에 혼자 앉아 시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박 대감의 침상 옆에서 준철은 밤샘을 했다. 그리고 그 밤사이 무언가가 그의 눈 속에서 변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결연함이 아닌 다른 것이 피어났다. 예순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혼례 나흘 뒤 박 대감은 눈빛을 더욱 뜨겠다.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점점 더 맑아졌다. 마치 중풍으로 묶인 몸이 아닌 정신만이 떠나 올라오는 것 같았다. 대감, 묽은 죽을 한 숟갈만 먹으시겠습니까? 노 씨가 밥 숟갈을 들었다. 박 대감의 눈이 움직였다. 노 씨에게로 향한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엔 깊은 성찰이 있었다. 마치 자신을 보는 듯이. 박 대감은 입을 벌렸다. 죽이 들어갔다. 삼킬 힘이 없어 대부분이 입 밖으로 흘렀다. 기운이 없으시네요. 노 씨가 수건으로 그의 입가를 닦아냈다. 그 행동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박 대감의 눈은 그것을 본다.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것을. 밤이 되었다. 준철은 아버지 침상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는 신방에서 혼자 밤을 맞이했다. 신혼부부의 밤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한밤중 박 대감이 움직였다. 대감. 준철이 벌떡 일어났다. 박 대감의 왼쪽 눈이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뭔가 필요한 건가요? 준철이 귀를 기울였다. 박 대감의 입에서는 의미 모를 소리만 나왔다.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중풍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 박 대감이 오른쪽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아주 간신히 그것을 공중에서 움직였다. 글을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준철이 재빨리 붓과 종이를 가져왔다. 박 대감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글자 모양을 그렸다. 준철은 그것을 종이에 옮겼다. 혼례를 올려라. 준철이 중얼거렸다. 박 대감의 눈이 감았다, 떠졌다를 반복했다. 그것은 맞다는 뜻이었다. 준철은 그 5글자를 본다. 그 글자들이 빛났다. 마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은 5글자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후회가, 깨달음이 그 안에 있었다. 아버지. 준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박 대감의 눈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침상 밖, 그 어딘가를 보려고 애쓰는 눈빛이었다. 마치 신방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준철은 알았다. 아버지가 예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아내를 잃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 저와 예순이를 위해 이런 말씀을. 혼례를 올려라. 박 대감의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다. 혀가 일그러졌지만 그 의지는 분명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준철은 예순을 찾아갔다. 신방에 가선 말도 없이 절을 했다. 어르신. 예순이 놀라며 일어났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소. 아직 여름이 한창이지만 한겨울을 나는 것처럼 견디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견디어내겠소. 예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남편이시, 저는 괜찮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신방의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에서 함께로,
밖에서 노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그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자신의 계획이 박 대감의 깨달음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박 대감의 침상으로 돌아온 준철은 아버지의 눈을 본다. 그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노 씨를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보는 깊은 성찰이었다. 아버지, 저와 예순이는 잘 지날 겁니다. 아버지만 나으시면 됩니다. 박 대감의 눈이 감겼다.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박 대감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고 있었다. 아직 움직임은 없었지만 눈빛이 점점 살아났다. 마치 흐릿한 안개가 거쳐가는 것처럼. 예수는 신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의 침상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침이면 밥을 담아 어머니에게서 받아온 후 자신의 손으로 박 대감의 입에 떠넣었다. 저녁이면 몸을 닦아주고 밤이면 곁에서 자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대기 씨, 여기 앉아만 있다가 병이 들겠습니다. 노 씨가 말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순의 대답이 담담했다. 시간이 흘렀다. 1달, 2달, 6달. 첫 겨울이 왔다. 예순이 조용히 준철을 불렀다. 밖은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예.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슬픔으로 채워졌다. 신혼부부가 함께할 밤도 없이 아내가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는 알았다. 예순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제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시아버지가 나으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예순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대신 더욱 맑아졌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처럼. 1년이 지났다. 예순이 아들을 낳았다. 박 대감의 첫 손자다. 아이는 자신의 할아버지 옆에서 자라났다. 사내아이의 울음이 박 대감의 침상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울음을 들을 때마다 박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준철은 여전히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관기에 들어가 일을 했지만 저녁이면 돌아와 아버지를 돌봤다. 예수는 그 사이 아이를 키웠다. 신혼부부의 생활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저와 함께 있어 주셔야 합니다. 예순이 넌지시 말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권면이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의 권면이었다. 예순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낳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을 완전히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밤이라도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것은 아내의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효심을 이해하는 아내의 참음이었다. 준철은 그제야 자신의 비극을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지키려다 아내까지 잃고 있다는 것을. 2년이 더 지났다. 어머니, 물을 더 가져오셔야 합니다. 예순이 노 씨에게 말했다. 박 대감의 침상 청소를 위해서였다. 노 씨는 이제 예순에게 명령받는 위치가 되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예순을 진정한 어머니로 여기게 되었다. 자신의 계획으로 얻으려던 것을 예순이 순수한 헌신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박 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지만 눈은 모든 것을 본다. 3년이 지났을 때 박 대감은 눈을 크게 떴다. 손가락을 움직였다. 처음엔 미세했다. 하지만 이틀 뒤 조금 더 명확해졌다. 사흘 뒤 더욱 그렇게 되었다. 대감,
준철이 비명을 질렀다. 의원이 불려왔다. 의원은 박대감의 팔다리를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간호를 계속하시면 반년 안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질 때 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철도 울었다. 그리고 예수는 시아버지 앞에 절을 했다. 시아버지, 이제 다시 나으셨으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 박대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자신의 재혼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리고 예순과 준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6개월이 더 지났다. 박대감은 이제 침상을 떠났다.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왼쪽 팔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거의 회복되었다. 특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눌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상당히 명확해졌다. 준철이 여기 와라. 박대감이 아들을 부른다. 준철은 언제나처럼 곁에 있다. 예, 아버지. 당신이 나를 버렸으면 좋았겠구나. 준철이 놀랐다. 그것은 자책의 말이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너와 예순이를 봤을 때 알았다. 너희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다. 내가 한 것은 뭐냐? 외로움에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고 그로 인해 당신의 결혼식 밤까지 빼앗았다. 박대감의 눈이 감겼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예순이를 불러라. 준철이 밖으로 나갔다. 얼마 뒤 예순이 들어왔다. 아이 손을 잡고 시아버지 씨. 예순이 절을 했다. 박대감은 그 모습을 본다. 3년간 자신의 침상 옆을 떠나지 않은 여자다. 아들과의 신혼생활도 미루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을 돌본 여자다. 예순이. 박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감사하다. 진심으로. 예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지난 3년이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으니까 당신은 준철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알았나? 예, 시아버지. 박대감은 손자를 본다. 아직 3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다.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첫 돌도, 첫 웃음도 모두 예순과 준철이가 지켜낸 것이다. 준철아. 예, 아버지. 내가 죽을 때 예순이가 나를 드러내 줄 것이다. 그렇게 해라. 준철이 울었다. 그 말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밖에서 노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본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거기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노 씨는 혼자 방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하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시간이 더 흘렀다. 박대감은 점점 더 회복되었다. 목발을 짚고 방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준철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예수는 이제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날 아침 박대감은 준철과 예순을 데리고 종가의 사당으로 간다. 저 나네의 위패 앞에.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준철과 예순이도 이 손자도 없었을 것이다. 박대감이 말한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다. 봄이 다시 왔다. 박대감은 이제 말뚝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살아간다. 준철과 예순의 신혼생활도 이제 시작되었다. 넉 달 뒤 예수는 또 한 아이를 임신했다. 이번엔 딸이 될 거라고 했다. 박대감은 그 모습을 본다. 자신의 약함이
아들과 며느리의 헌신으로 바뀌는 것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침묵 속의 기다림과 절망 속의 헌신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났다. 박 대감은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왼쪽 팔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건강했다. 손자는 이제 13살의 사내아이가 되었고 손녀는 8살의 예쁜 딸이 되었다. 준철은 여전히 관직에 있었고 예수는 그의 옆에서 가정을 지켜냈다. 노 씨는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 그녀도 조금씩 변했다. 박 대감이 의자에 앉아 손자들을 본다.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간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할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천진한 질문이다. 박 대감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는다.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할아버지를 돌봐주셨단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야. 그럼 할머니도 사랑하세요? 박 대감은 아내를 본다. 예수는 저 멀리에서 미소 지으며 자신들을 바라본다. 그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평온이 있다. 응,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이 나올 때 박 대감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느낀다. 밖에서는 봄날의 햇살이 참나무 잎을 통해 흘러들었다. 마치 오래전에 그 눈보라가 이제는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조선의 한 양반가에서는 가장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조용히 삶이 되어 흘러간다. 진정한 효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침묵 속의 헌신이 무엇보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